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리그 7라운드에서 김포를 2대1로 꺾으며 리그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로써 단독 2위 자리를 지키며 지난 전남전 대승 이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이날 수원의 전후반 경기력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수원이 전반전의 좋은 경기력을 후반전까지 가져가지 못한 이유를 수원의 공간 활용, 이시영과 장호익의 차이, 사라진 중원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의 공간 활용입니다. 이날도 수원은 지난 전남전처럼 비대칭 3백 대신 4백을 모두 활용하여 빌드업을 진행했는데요. 좌측 풀백 박대원은 상황에 맞게 장호익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전진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포는 김경준을 높게 올려 5-2-3 혹은 5-4-1 대형을 만들어 수비했죠. 수원은 지난 전남전에서 다양한 빌드업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날 역시 기존의 비대칭 3위 빌드업만을 고집하지 않고 빌드업 시 미드필더 이종성을 내려 라블피아나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종성이 패스를 받기 좋은 위치로 분주하게 돌아다닌 덕분에 전반전 수원은 중원에 배치된 김포 선수 5명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채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은 이종성이 내려오고 우측 풀백 장우익이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듯 이날 수원은 이종성에게 높은 위치에서의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를 맡기지 않고 낮게 내려와 빌드업을 돕고 수비 전환 시 포백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종성의 장점이 이전 경기들보다 살아날 수 있었죠. 전반전 수원 공격의 핵심은 복귀한 김보경이었습니다. 김보경은 이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어 수비 부담을 덜었고 공격 시에는 센스 있는 위치 선정으로 김포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김보경은 전반 내내 김포의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사이의 포켓 공간에 주로 위치했는데요. 이로 인해 김포는 미드필더가 김보경을 따라 내려가기도 수비수 한 명이 올라오기도 애매해졌습니다. 미드필더가 김보경을 마크하러 내려오면 중원이 비어버리고 수비수 한 명이 올라오면 뒷공간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김보경은 포켓 공간에서 편하게 볼을 받고 김포의 센터백 김민호를 끌어들이며 전반 내내 김포 수비진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포켓 공간에 있던 김보경이 패스를 받으러 내려오며 센터백 김민호를 끌고 오고 그 공간으로 카즈키가 침투하는 모습이죠. 김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김보경을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는데요. 김보경을 그냥 놔둘 경우 김보경이 편하게 전진 패스를 하여 더욱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박대현이 볼을 잡을 때 김보경이 포켓 공간에서 패스를 받지만 김포의 미드필더들과 수비수들이 김보경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보경은 김현에게 전진 패스를 하고 김현이 이를 원터치로 손석영에게 연결하며 수원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김보경은 김포 수비진에게 이지선다를 제공한 뒤 김포의 수비수가 자신을 따라 나오면 동료 선수들이 그 뒷공간을 이용하고 따라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골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김보경의 공간 창출은 카즈키의 창의성을 만나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카즈키가 볼을 잡을 때 손석영이 스토퍼 정한철을 끌고 오고 김보경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자 카즈키는 곧바로 정확한 아웃프런트킥으로 김보경에게 공을 연결하죠. 이 장면에서는 카즈키가 상대 수비를 벗겨낸 뒤 빈 공간으로 침투하는 김보경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고 김보경이 이를 좋은 컷백으로 연결하며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카즈키가 볼을 잡은 상황인데요. 상대 수비가 자신에게 붙은 것을 인지한 김보경은 중앙으로 침투하지 않고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카즈키는 침투하는 김현의 발밑으로 정확하게 패스하고 수원이 다시 한번 좋은 찬스를 맞이하죠. 이렇듯 수원은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전반부터 많은 골 찬스를 만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역시 김현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대현이 볼을 잡을 때 김현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며 스토퍼 김민호를 끌고 오고 이때 생긴 공간으로 카즈키가 침투하며 좋은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날도 김현은 김포 미드필더진 사이의 간격으로 자주 내려오는데요. 지금도 이종성이 볼을 잡을 때 김현이 자신과 김포 수비 사이의 거리를 체크하며 볼을 받으러 내려오는 모습이죠. 박대현이 볼을 잡자 김현이 다시 내려옵니다. 역시 김현은 내려오는 와중에도 원터치로 내줄 미드필더를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장면은 조금 아쉽습니다. 김보경이 아니라 올 시즌 합을 자주 맞췄던 카즈키나 유재호 혹은 퉁가라였다면 박대현의 패스가 김현에게 가는 것을 본 순간 김포의 미드필더 장윤호 앞으로 침투했을 텐데 김보경이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았죠. 그래도 김현을 활용한 3자 패스가 꾸준히 나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박대현의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박대현은 상대의 두 미드필더 사이로 드리블하다가 두 명이 끌려 나올 때 생긴 공간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데요. 이는 상대 미드필더진을 무너뜨리면서 공격진에게 볼을 운반하는 것으로 지난 부산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시영의 플레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박대현의 가장 큰 장점은 자신이 언제 어느 공간으로 전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박대현이 내려와 우측 윙백을 끌고 오고 손석영과의 2대1 패스를 통해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모습이죠. 손석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는 박대현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진우가 측면에서 볼을 잡자 박대현은 볼레의 위치에서 벗어나 중앙으로 이동하여 좋은 찬스를 만드는 모습이죠. 이날 경기 역시 공간 활용에 능숙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박대현의 장점이 잘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박대현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수원의 왼쪽 측면 공격이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수원의 반대편에서는 수원의 공격이 내내 답답했는데요. 이는 바로 이시영과 장호익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김주찬이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상황인데요. 이시영이었다면 더 빠르게 전진하여 수비를 끌어 김주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겠지만 장호익은 김주찬을 돕지 않아 김포의 수비 3명이 김주찬에게 달라붙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시영이었다면 김주찬에게 볼을 내준 뒤 침투하며 수비 1명을 끌고 김주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겠지만 장호익은 전진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이로 인해 김주찬이 고립되죠. 이번에는 장호익이 빈 공간으로 전진하며 볼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시영이었다면 더욱 전진하고 침투하며 김주찬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겠지만 장호익은 백패스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원의 미드필더들이 김주찬을 도우려는 움직임을 몇 차례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김주찬이 볼을 받을 때 이종성이 침투하며 수비를 끌고 오고 이때 생긴 공간으로 김주찬이 드리블합니다. 그리고 김주찬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미드필더 김상준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수비 1명을 끌고 오고 김주찬이 그 공간으로 전진하죠. 이처럼 김주찬은 동료 1명이 수비를 끌고 다니며 공간을 만들어줄 때 장점이 극대화되는데요. 하지만 장호익은 이날 공격적으로 전진하지 않았던 탓에 김주찬이 고립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보경이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자 왼쪽 윙백이 끌려 나옵니다. 이때 장호익이 뒷공간으로 침투했다면 좋은 찬스로 이어졌겠지만 장호익은 공격적으로 침투하지 않고 자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장호익이 경기 내내 수비적인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염기훈 감독이 장호익에게 공격 가담보다는 지난 시즌 K2 득점왕을 차지했던 루이스를 견제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날 장호익은 경기 내내 루이스를 쫓아다니며 공이 루이스에게 갈 때마다 잘 차단했는데요. 이 덕분에 수원은 루이스의 위협적인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었죠. 장호익은 후반 추가 시간 루이스의 절호의 기회마저 막아내며 수원의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염기훈 감독이 장호익에게 루이스를 마크할 것을 지시하고 수원 미드필더 진에게 김주찬을 도와 수비를 끌며 공간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면 염기훈 감독의 용병술이 상당히 잘 들어맞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후반이 되자 수원은 전반전에 좋았던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카즈키가 전반에 김보경처럼 포켓 공간에 위치하며 수비 1명을 끌고 오지만 수원은 그 뒷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데요. 이는 애초에 빌드업의 길 자체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전반전에 이종성처럼 미드필더가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가변적인 형태로 빌드업하는 장면이 후반에는 거의 없었고 김포가 중원에서 김상준, 유재호의 미드필더 라인을 에워싸자 수원의 빌드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후반 중반부터는 수원이 카즈키를 빼고 밀리치를 넣으며 김영과 함께 투톱을 세웁니다. 후반 막판 제공권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선택은 큰 실패였습니다. 김주찬이 볼을 잡은 상황인데요. 카즈키가 공미 자리에 있었다면 빈 공간에서 볼을 받거나 수비를 끌었을 텐데 투톱을 세웠기 때문에 밀리치는 수비 곁에 머무르며 김주찬을 지원하지도 않고 빈 공간을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중원을 통한 공격 전개가 어려워지자 수원은 자연스레 롱볼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수원의 투톱이 공중불 경합에서도 밀리며 주도권을 김포에게 완전히 내주게 됩니다. 또한 후반 막판이 되자 수비 집중력도 흐트러졌고 수원 선수들이 1대1 싸움에서 밀리며 찬스를 내주는 장면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김포의 크로스 상황에서 수원 수비가 루이스를 완전히 놓치기도 하죠. 하지만 수원은 추가 시간 막판 전진우의 투지가 만들어낸 김포의 자책골로 승점 3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리그 3연승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선 수원의 다음 상대는 리그 1위 안양입니다. 시즌 초반 리그의 주도권을 두고 다투게 될 두 팀의 경기에서 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